안녕하세요. 국내외에 계신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오창익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오늘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 프로가 대한민국 정치 프로에서는 가장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가장 많이 헤집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패널들께서도 본인이 아프시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한국 정치의 썩은 부위를 아프게 해서 혁신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원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원택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원책. 그분보다 제가 머리숱이 많다니까요. 민주당에서 머리숱이 전원책보다 많으신 정진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윤석열 사형 구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늦게 윤석열 사형 구형이 나왔는데요. 두 분께 한번 소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에 의해서 서해안 밥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분이시고 하신데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사형 구형 소회가.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날 12월 3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고 또 군인들이 국회를 진입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리고 그걸 막아내고 전반적인 과정을 되돌아보니 윤석열의 잔악함과 무도함이 그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이것은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법제도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같으면 능지처참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다. 사실 직결 처리가 필요한 사안인데 뭐 우리는 이제 사법제도가 있고 네네.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상 최고의 구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날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일 활약하신 분은 목포의 김원희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보좌진들, 당직자들 다 모아서 사수대를 만들고 계엄군과 몸싸움을 직접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지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제가 느꼈던 점, 저도 이제 586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586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2의 광주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586으로 되시는가요? 네. 뭐 그런 생각 하셨나요, 그때? 아이, 그럼요. 네. 저는 계엄이 터졌다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순간, 시간의 문제지 우리는 여기서 곧 죽겠구나 했고, 네. 그래서 바로 옷 갈아입고 국회까지 뛰어간 겁니다. 저는 네. 이제 당산 쪽에 있었으니까 뛰어갔는데,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군이 들어오고, 헬리콥터가 오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죽음으로써 사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끌려가더라도 반병신 되거나 죽어 나올 거다. 네.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잔악할 뿐만 아니라 이걸 혁명으로 성공하려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군법에 의해 회부를 해야 되는데 뭐든지 만들어내서 회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고문과 협박과 네.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배를 폭파해서 죽여서 꽃게벌을 만든다든가 네. 그런 방법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그날 특히 이제 제가 586 의원들 많이 비판했는데요. 그 586 의원들의 결의와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끝없는 존경과 칭찬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당시 제가 욕했던 계엄군과 저하고 몸싸움했던 계엄군에게 심심한 사과 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라고 했던 말을 제가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재판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웃음을 머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용현도 웃고 있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실 웃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신 상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꼼수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준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유 내쫄입니다. 외유 내쪽. 네. 그 외적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되 비웃는 척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겁을 먹은 겁니다. 결국엔 아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본인은 지금 나는 살고 싶다. 그동안에 1년 내내 그 계속적으로 그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위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에 실패를 했으면 모두가 내 탓이고 내 부하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영웅적인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 어쨌든 실패한 반란군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모습인데 그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모두 다 내 부하들이 주로 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쫄장부 중에 쫄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왜 1년간 그렇게 계속 했느냐?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이제 65세, 70세 다 돼가는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 20년 감옥에 있으면 이제 90살. 이러면 이제 거의 이제 생을 감옥 안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난 1년 동안에. 그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신병자라서 그런 거, 그런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대놓고는 못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정말 개가천선할게. 예를 들면은, 어쨌든, 내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래도 좀 참작을 해줘. 이렇게 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예를 들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살고 싶다라는 자기의 본 마음이 그대로 자기만 모르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날의 비웃음은 예를 들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자로 이야기하면 외유 내쫄이다. 그런 생각. 네. 그 일각에서는 아직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1%의 조희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침대 축구를 하면서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월 23일 날 법관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 날 인사가 있기 전에 이른바 이 직연재판부에서 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판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공판 일정이 새롭게 시작되면 이게 또 침대 축구가 돼서 뒤로 밀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구속 만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다행인 게 지기현이 2월 19일 날 1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기현이 사형 구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심 선고를 내릴 것 같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기현이라고 하는 판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사실 지금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센데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네네. 자, 그럼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기징역보다는 사형 선고 나오는 게 피고자 윤석열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란을 일으켰던 이 수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기현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인데 지기현이 입장에서 자기가 풀어준 것도 있고 시간 계산 날짜 계산 잘못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풀어준 거 아닙니까? 또 재판 질질 끌어왔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재판 과정을 짜임새끼도 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저는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소에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정말
제가 정확한 예. 제 스타일이 원래 온화하지만 네. 강한 스타일이에요. 외유 내강이네요. 제가 외온 정말 내 내강. 입장은 원래 강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진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기현 그 판사가 저는 뭐 사형 선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주기현 판사가 그때 윤석열을 일시적으로 석방해 줬을 때는 내란 세력과 그리고 내란 심판 세력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때예요. 가장 접전 그 모든 양측이 모든 힘을 짜내 가지고 이미 그때도 이 우리 국민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그들의 저항하는 힘이 만만치 않았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기현은 기회주의적으로 그쪽 편을 들었던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6.3 대통령 선거 6.3 그 6월 3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세는 넘어갔다. 지기현이 최근에 예를 들면 다소 그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습들 또한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는 것을 지기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세를 거스르는 어떤 판단을 자기가 할 이유가 없다. 왜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은 뭐 어쨌든 대세주의자 또는 네. 기회주의자 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세에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기현이 뭐 훌륭한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에 네. 사형 선고를 할 그렇습니다. 예. 하는 이야기.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사형 선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형을 실질적으로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생각납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생각나요. 두 분은 윤석열 사형 선고를 기점으로 사형제 부활 운동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밀어줘야 되나요? 근데 이게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네.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한동훈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악덕 기업이 새벽에 오폐수 방류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두 분은 이 한동훈 대표의 이 게시판 논란이 제명거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뭐 실명이든 또는 뭐 비실명이든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 당에 대한 어떤 자기 의견을 좀 왜곡됐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나 경고나 뭐 또는 주의 경고 이상의 조치를 좀 취하면 될지 제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거든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랑 대화 나눌 때 대단히 합리적이었는데 네. 그 합리적인 얼굴 뒤에 사실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사악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장동혁 의원이 대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장동혁 의원을 잘 몰랐구나. 사실 저 안에는 저렇게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을 이번에 그냥 한 방에 제거하는 거죠. 뭐. 네. 제가 생각에는 저는 장동혁 한동훈 갈등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그런 관점보다는 내란 세력의 원조가 한동훈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의 내란은 군사 내란이잖아요. 군대를 동원한 내란,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이었지만 그 이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내란 동지입니다. 무슨 내란이요? 검난이죠, 검난. 검난으로 1차 내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예를 들면은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이런 것을 깨고 검찰발 쿠데타를 해서 성공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면은 한동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엄을 반대한 자기를 찍어내기 위한 장동혁의 뭐 어떤 야간 기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자기가 강조하는 것은 계속 그 말을 꼭 집어넣어요. 계엄을 반대한 나를
자기가 근데 사실은 한동훈이 12월 4일 새벽에 국회 본청에 들어와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장동혁을 포함한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개헌 반대 표결에 예를 들면 참여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없었어도 개헌 반대되었습니다. 150석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예. 윤석열 숟가락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칼이 두려워서 예,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 들어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를 들면 조갑재 선생도 요즘 그런 말씀하셔. 다른 거 다 좋은데 조갑재 선생도 이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으신가. 그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동훈이 했다. 12월 4일 밤에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동훈이 그런 말이 성립되려면 한동훈이 있었어요. 한동훈 파들이 있었어 가반수를 넘겼을 때 그 적용되는 건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면 그때 그 계엄을 저지한 것은 국민도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의원식 국회의장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자기도 한동훈 스스로도 이제 어제 장동혁 그 제명 결정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 계엄을 반대한 나를 예를 들면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싸우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치 장동혁은 예를 들면 제일 나쁜 놈이고, 예를 들면 한동훈은 의외로 예를 들면은 뭐 그 의인인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연출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한동훈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네. 윤석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사형 선고시키지 않습니까? 네. 사형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그 우리 내란 세력의 원조는 저는 한동훈이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이 댓글 사건이 그렇게 제명할 일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로 가지고 제명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은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찍어내고 뭐 국민의힘 당권을 키핑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내란 세력의 원조는 한동훈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 논란이 그 이른바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당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둘 다 망해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게 저는 우리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도 하지만 또 그때 사실 우리가 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왔을 때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쳐줬거든요. 우리가 네. 50% 넘었지만 적어도 계엄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 인식에는 같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검난을 일으킨 건 맞고 네. 또 윤석열이가 검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찬탈해갔죠. 연속 쿠데타를 해서 이제 찬탈을 해갔는데 그렇지만 이 법 테두리 안에서의 교묘한 싸움하고 사심을 갖고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하고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란 세력의 본진인 사실 뭐 장동혁 씨가 내란 세력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걸 대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그 내란 세력의 본진들이 사실 저는 한동훈이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다고 제가 한동훈 씨를 칭찬하는 건 아니고 둘 다 뭐 저는 그 검난을 일으킨 그 한동훈의 어떤 뭐랄까 미꾸라지 같은 그런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내란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고 함께했던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정치적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망해라. 뭐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제도화된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 그리고 사실 보수도 재건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절차와 형식의 최소한의 어떤 민주성조차도 장동혁이 없애버리는 것,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당 이야기하니까 이 김병기 의원 문제, 강선우 의원 문제. 그리고 또는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 이 부분들만 저희가 좀 따로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천 헌금 문제와 보좌진 갑질 문제인데요. 자, 두 분은 보좌진 갑질하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우리 밖에 있는 보좌진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좌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보좌진은 동지인가요? 그냥 피고용인인가요? 부하인가요? 뭐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저는 보좌진은 이제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6년 차인데 단 한 명도 제가 자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뭐 설령 업무적으로 부족하다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시간을 주고 진화하고 혁신하도록 해서 같이 일해 왔고 또 개인이 안 되면 팀플레이로 전체 경쟁력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좌진도 인격체고 또 나랑 같이 살아가야 할 민주진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성과 중심 뭔가 상임 밑에 또는 국정감사때 한 건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낸다 못 찾아낸다 이런 조바심으로부터 사실 뭐 보좌진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조금 막말이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한 건 네. 성과주의 이런 거로부터 좀 조바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같이 팀플레이 해가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태 의원님 보좌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그래도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용역을 주십시오. 예, 제가 알겠습니다. 특강도 하고 좀 교육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용역을 줘야겠다. 네. 자, 우리 정진우 위원장님은 예. 민주당 중앙당의 예. 국장도 하셨고 예. 정책 전문위원까지 예. 골고루 예. 다 하신 분인데요. 예. 대표 비서실 부실장도 했습니다. 대표 비서실 그 부실장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의원실의 구조가 동지애가 부족한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김병기 의원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보좌진을 자르면서부터 생긴 일인데 물론 뭐 잘잘못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보좌관은 결국은 의원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노출될 때 항상 그 온화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듣고 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어쨌든 숨 쉴 구멍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살 수는 없어요. 옛날에 보좌관도 잠깐 해보셨죠? 보좌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저한테 갑질하는 의원님은 없었습니다. 보좌진이 갑질하지 않았어요? 제가 갑질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어쨌든 지도자들은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거를 이제 그 승용차에 탁 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승용차에 탁 타고 문을 닫으면 이제 억눌렸던 그런 게 이제 발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발산이 결국에는 운전기사나 네. 수행비서한테 네. 가는 거예요. 집에 다른 데서는 밖에서는 우리 남편이 상당히 예를 들면 부드러운 남자고 뭐 자상한 남자고 이랬는데 집에 오면은 그 집사람한테는 그냥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사람의 또 한계다. 이런 차원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거는 그런 문화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내려가는 서열 문화. 국회의원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좀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기초의원의 일은 국회의원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범주의 일이죠. 기초의원의 일도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국회의원의 일도 국민을 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기초의원보다는 국회의원한테 월급 더 많이 주고 권한은 더 많이 주는데 권한은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일의 경중이나 중요도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신분 차이를 둬야 되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할 분담이다. 모든 것을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느냐 가로등이 불이 잘 꺼지느냐 켜지느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일본 가서 예를 들면 외교하는 것 보다도 결코 가벼운 일인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 편차가 있는 일은 아니다 경중에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을 전 이 근원적으로 조금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아무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이런 일은 없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타협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원칙을 잡고 정리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숨구멍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유혹이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의원님 훌륭하시고 저도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소명할 시간도 주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팩트가 사실로 드러났다면 네. 그것은 뭐 우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대로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물차마속해야죠.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기회를 저는 민주당의 그 정치 개혁에 정치 개혁을 전면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그 전화위복 또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이라든가 동공천 이런 거 제보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본물 터지듯이 옛날에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우리 할 때 보면은 막 제보센터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도 그런 제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해서 현재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 관행적 문화로 가져왔던 이런 것들을 일거에 쇄신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전면적인 정치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읍참마속이 아니라 더 큰 읍참마속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뭐 중국의 어떤 총리는 관을 101개 짜라 그랬다는데 부패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0개는 예를 들면 부패한 사람들의 관이고 나머지 한 개는 나의 관이다. 그 이봉 총리인가 무슨 총리인가 주룽지였는가 그 중에서 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누룽지는 아니고 주룽지. 네. 그래서 이번에 대정치개혁 운동을 이번에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만큼은 깨끗하게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주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검찰개혁 당내 갈등. 이렇게 이제 제목이 뽑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입법에 위한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여당의 논의 내용을 정부가 수렴하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유현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법사위 중심으로 의원들이 중수청의 이제 수사관들을 둘로 나누는 문제, 그다음 보안심사권 문제, 수사권 문제 여기에 대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뭐 포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사와 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논쟁과 토론을 총회에서 또 다양한 형식으로 지난 3년간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싸워왔잖아요. 네. 여기에 축적되고 대략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수사와 기소는 명백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 중수청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가고 여기는 공소청으로 가고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검찰에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또 중수청에 검찰이 파견 나오거나 뭐 이제 그걸 그만두고 올 수는 있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근데 여기 뭐 수사관제라든가 사법수사관제라든가 전문수사관제 이런 걸 도입한다든가 보안수사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저는 이제 비법조인이지만 그 논의에 참여했고 또 대략적으로 이제 합의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라는 저도 인식을 그렇게 지금 의원님도 정부안이 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논의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수정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의 의견이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 지적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전문수사관과 입법수사관. 즉 입법수사관은 과거에 검사가 그대로 넘어온다거나 그렇죠. 변호사 등이 와서 그렇죠. 기소 업무를 할 가능성 또는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비판입니다. 일반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별반 진배 없다.
그렇죠. 라는 이제 이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비판이거든요. 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이제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서 예를 들면은 검찰은 기소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이게 검경 그 수사권 분리의 핵심인데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존속되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 지금 중수청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 또한 그 원칙을 허물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당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어쨌든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인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같다고 생각하고 보안 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경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아니면 또 식의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뭐 저는 마음속으로는 보안 소수권을 주면은 제2의 검찰이 뭐 무슨 등이라는 그 한 글자 때문에 다 옛날에 검찰 기능을 똑같이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뜻 있는 분들이 또 검찰 내에서도 좀 뜻 있는 검찰 내부의 그 구성원들께서도 보안 소수권 폐지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절충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수기하는 제도를 뭐 시스템을 현실 의결 구조를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만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100%인데 우리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이라든가 특히 이 사회 조직의 문제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정답은 없죠.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졌던 것들을 중앙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감하게 꺾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많이 바로 꺾이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애초에 100% 중심을 딱 잡도록 하자. 이걸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개혁의 논리처럼 정치적인 반대급부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뭐 애초부터 중립을 잡겠다. 네.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사실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거고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시대적 상황과 과제에 맞게 예를 든다면 도출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상황이 오면 그 다음 상황에서 이 왼쪽으로 간 것이 폐단이 많이 또 발생했다. 그럼 그 다음 상황으로 가면서 이게 조금 정리되는 상황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자체를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수사본부하고 공소청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중수청 만들면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안 수사를 좀 다른데 또 맡긴다든가 그래서 이게 조금 권력의 집중을 막아주는 거 또 그걸 핑계대고 또 사건을 벌이고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근데 이걸 검찰에 둔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과제가 지금은 거기에 충족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즉 시대적 상황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시대적 과제는 IMF 국난 극복이었지만 IMF 국난 극복을 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최상집 교수가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때 DJP 연합세력인 JP
보수 세력들한테 꺾여가지고 종북 세력과의 결별을 요구한다. 뭐 예를 들면 좌파와의 결별을 요구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여론에 밀려서 결국엔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강 집시를 해임시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김대중 정부의 어떤 어려운 시절은 시작됐다. 그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그 난관을 무릅쓰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시대적 과제 중에 한 것이 결국에는 그 부동산 문제로 해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 내부에서조차도 그것을 돌파할 힘, 에너지를 모으지 못해가지고 종부세가 후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서 정권을 놓쳤던 것이라면은 저는 이번에 이 검찰개혁의 그 완성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저는 분수령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그때 조금 전에 이원택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대적 과제, 이 검찰개혁의 완성, 이 부분이 시대적 과제다. 이 시대적 과제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는 돌파해야만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그 약간 미완의 어떤 그 국정 성공, 아쉬운 어떤 부분들 또는 실패했던 부분들을 우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하이라이트다. 어려운 분수령 마지막 구분능선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이 중수청을 만들었을 때 이른바 검사들이 넘어와가지고 다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건 100% 다른 막아야 이야기는 이제 네. 대충 이제 동의가 되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정치적 해석으로 한번 넘어가서 근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남은 갈등이 당내에서 지금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상대방을 수박이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도 지금 쳐내자는 소리냐 할 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끌고 갈 만한 우리 내부의 내전 상황을 만들 만한 거리냐 우리 내부에서 이게 합의 조정되지 않는 수준의 대립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인데 저는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검찰로부터 당한 박해와 그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절박함을 우리는 다 몸으로 체험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검찰 세력이라든가 보수 세력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건지 이게 이제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가 갈라진다 또는 그런 노림수를 갖고 논쟁을 일으킨다 이건 용납하면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걸 노림수를 갖고 자신의 어떤 입신이든 뭐든 어떤 특정한 노림수를 갖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이거 우리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윤석열로부터 국민들이 힘들었고 우리 자신들도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예. 네. 정기로 얘기하자면 예.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라든가 법사위 의원들의 이 불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 화살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수박입니까? 이른바? 그렇게 아직도 수박 논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쨌든 뭐 수박 논쟁을 떠나서 조금 전에 그 이현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 우리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도 여전히 검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여론이라고 해야 되는 그 잠시 엎드려 있는 여전히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워낙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분열 이런 것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또 비판을 받는 분들은 또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또 자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반대 여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그들은 또 우리를 더 이간질시키고 또 우리를 갈라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으로 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분들은 온건파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은 강경파다.
이러면서 강경파가 일을 거르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경파들은 더욱더 만약에 진짜 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면은 온건파를 더 포용하면서 예를 들면 전선을 크게 쳐가지고 더 큰 공동의 공동의 그 반대 세력과 싸우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이제 개혁 원칙론자의 입장으로 이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 전에 검찰개혁 못하면 검찰개혁 물 건너간다. 근데 지방선거 끝난다고 해서 민주당 국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물 건너갑니까? 물 건너가지 않죠. 그렇죠? 네, 저는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기가 한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천우의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천우의 기회다. 천우의 기회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못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는 바꿔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이것 말고도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라든가 제도 개선들을 꾸준히 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건 뭐 지방선거 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여당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당의 의견하고 혹시 이제 모를 이제 이걸 작성한 사람들과의 어떤 조율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조율 과정이 좀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또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그 결정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방선거 전에 못하고 후에 하면 또 뭐 이제 안 되고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정진우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검찰개혁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사법개혁 이슈를 끌고 갈 것인가, 내란 종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아니다. 민생경제 이슈로 가자, 지역의 국민들의 수거사업 위주로 가자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대립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본인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보죠.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심판론 내란 세력 심판론의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시대적 지방선거라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우리의 정치 일정이지만은 지난 작년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이 내란 어제 윤석열 사형 구형까지 이어지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 내란 척결이란 이것은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와는 관계없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발생한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쨌든 내란 세력 심판 프레임이 크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선거라는 또 고유의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세력 심판과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 그다음에 주민 편의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라는 논의 자체가 예를 들면 저는 다소 무의미하다. 절변에는 내란세력 심판은 흐르는 것이고 내란세력 심판에 대한 성과들이 분명히 또 표면적으로 6월 말까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늦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1월 달에 지금 예를 들면 검찰정법을 완전 처리하려고 했다가 어제 정부 발표 때문에 수기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처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지도부에서는 늦어도 어쨌든 3월 안에는 이것이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6월 말까지 끌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지역 자체의 어떤 발전이나 주민 편의의 정진을 위한 민생 문제의 다양한 논의들은 또 다른 투트랙 차원에서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호태 의원님도 이런 흐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볼 때 국민의힘은 사실 내란을 일으켰고 방조했고 또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역으로 우리한테 내란을 뒤집어 씌우고 있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또 갖고 있죠. 민생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윤석열이 망쳐놓은, 또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우리 민생을 어떻게 좀 회복할 거냐. 또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지방 교부세 싹 깎아버리면서 지방이 사실 올 수도 뛸 정도로 네.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지역의 성장을 또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는 요구, 이 세 트랙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내란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민생회복, 지역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검찰개혁에 관해서 두 분은 원칙적 개혁론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좀 더 완벽하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이견들은 우리가 충분히 통합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걸 적대적 갈등인 것처럼 포장해서 당내 갈등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되시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립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깔끔하게 세척해서 손질한 뒤에 펼쳐서 깔끔하게 말렸습니다. 기름 두른 후라이팬이나 석쇠에 올려 구우면 별미 민어가 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특히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지리탕, 매운탕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보양식 술안주로도 어떤 민어, 방건조 민어 5마리 33,000원 초특가로 보내드립니다. 또 광고했네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운전자 보험이 함께 가입합니다.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주세요. 31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66으로 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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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민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 편한 방건조, 개발 포장까지. 구우면 쫀득, 끓이면 깊게 우러나는 국물 맛. 보양식도 술안주도 이 한 마리면 끝. 스픽스몰 공동구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와,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